2장 예언.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성취하리라. 율게! 머리 뽑아버릴 거야? 그러다가 내 머리가 중대가리가 되겠어. 가만히 있어, 튜스데이 롭상. 네 따은 머리가 반듯해야 하고 기름이 반지르르 해야 돼. 안 그러면 귀하신 너의 어머니께서 나를 혼낸단 말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마구 잡아 뜯어야 해? 내 머리를 막 비틀고 있잖아. 아이고, 그런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금 바빠.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억센 산의 하인이 내 따은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드디어 내 가엾은 머리채가 꼭 얼어붙은 야크의 꼬리같이 딱딱하게 뻗었고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반짝거리게 됐다. 어머니는 팽이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마치 어머니가 몇이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마지막 손질을 시키고 아주 들뜬 대화가 오갔다. 나보다 2살 위인 누이 야소는 마치 한 40쯤 된 여인처럼 부스럭거리며 돌아다녔다. 아버지는 홀로 떨어져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그 소동을 외면하고 있었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무엇 때문인지 어머니는 우리를 라싸의 대사원인 조캉에 다녀오게 했다. 확실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행사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침 10시경에 티벳의 시간은 매우 융통성이 많지만 아침 10시경에 삼중화음의 징이 울렸다. 지정된 집합 장소로 나오라는 신호였다. 우린 모두 조랑말에 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 야소와 그 밖에 5사람과 그리고 도무지 가기가 싫은 나를 포함한 일행이었다. 우리는 링코로를 따라 거리를 가로질러 포탈라의 기슭으로 나왔다. 포탈라는 높이 130m, 길이가 400m에 이르는 산처럼 솟은 건물이다. 우리는 퀴추 평원을 따라 새 마을을 지나서 30분 만에 조캉 앞에 섰다. 둘레에는 조그만 집들, 가게들, 노점들이 옹기종기 무리지어 있으면서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1300년 동안 이 대사원은 여기에 서 있으면서 열렬한 신자들을 맞아왔다. 사원 안의 돌바닥은 그 많은 예배자들의 발길에 닿아 한치나 패어 있었다. 순례자들은 사원 안의 회랑을 엄숙한 몸가짐으로 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수백 개의 기도 바퀴들을 돌리며 끊임없이 만트라를 외운다. 옴 마니 밤메 홈. 세월에 검게 그을은 거대한 들보와 도리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고 끊임없이 사르는 향의 짙은 내음이 마치 여름 산골짜기에 감도는 엷은 구름처럼 사원 안에 깔려 있었다. 사방 벽을 따라 신앙의 대상인 금으로 만든 신상, 불상, 보살상들이 쭉 세워져 있었고 믿음보다 탐욕이 앞서는 무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성글게 육중한 철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잘 알려진 상들은 대개가 수북이 쌓인 귀석과 보석들에 묻혀 있었다. 신심이 두터운 듯 사람들이 공덕을 쌓으려고 바친 보석들이다. 순금으로 만든 촛대에는 계속 촛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촛불은 1400년 동안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다. 어두컴컴한 뒤쪽으로부터는 종과 징소리 그리고 여음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소라나팔 소리 등이 울려왔다. 우린 옛부터 이 의식을 따라 사원 안을 빙 돌았다. 헌신 예배를 마치고 우린 평지붕 위로 올라갔다. 특권을 누리는 몇몇 사람만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버지는 사원 관리자의 한 사람이니까 언제나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부들, 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한다. 이 정부들은 아마 흥미거리 일이라. 국가와 사원, 최종 공소 법원 등의 꼭대기에 달라이 라마가 있다. 나라의 누구라도 그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만약 청원이나 요청이 정당할 때는, 그리고 어떤 불의가 저질러졌을 때는 달라이 라마가 그 청원이 접수되었는지 또는 불의가 시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니 국민 누구나가 거의 예외 없이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전제 군주였다. 그는 권력과 지배력을 마음대로 구사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쓰는 일이 없고 오로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썼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있을 것을, 그리하여 잠시 자유가 상실될 것을 오래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의 모든 지식과 기법이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나 같은 소수의 승려를 양성했던 것이다. 달라이 라마 뒤에는 2개의 평의회가 있다. 내가 정부들이라고 한 까닭이 이것이다. 그 첫째가 종교평의회이다. 그 평의회의 4명의 위원은 라마의 신분을 지닌 승려들이다. 그들은 지밀자, 즉 달라이 라마를 가리키는 존칭이다. 그 지밀자의 직속으로 비구, 즉 남자 스님, 비구 승원과 비구니, 즉 여자 스님, 비구니 승원의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종교적인 일체의 일이 이 평의회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각평의회가 있다. 이 평의회에도 4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 1명은 성직자였다. 그분은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다루었으며 또한 정치와 종교 간의 통합을 기하는 책임이 있었다. 2 사람의 강요, 즉 이 사람들은 그 직무로 보아 수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2 강요가 2 평의회 사이의 연락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달라이 라마에게 상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드물게 열리는 국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회는 약 5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며 의원은 모두가 가장 높은 가문들과 라싸의 각 사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국회는 나라에 극히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소집되었다. 예컨대 1904년 영국군이 라싸로 쳐들어와 달라이 라마가 몽고로 피난해야 했을 때와 같은 경우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서구인들이 지밀자가 비겁하게도 도망쳤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티벳에서의 전쟁은 장기놀이에 비유할 수 있다. 궁을 먹으면 이기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궁이었다. 그가 없으면 우린 싸울 아무런 뜻이 없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의 안전이 도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를 겁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다. 또한 우리의 국회는 의원 수가 거의 400여 명으로까지 불어날 때도 있었으니 각 지방 행정구역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일 때가 그런 경우다. 티벳에는 5개의 성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 라싸인데 이것은 위창성에 있었고 쉬가체가 같은 지구에 있었으며 가톡은 서부 티벳이고 창은 북부 티벳이며 캄과 로종은 동부와 남부의 성들이다. 통치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달라이 라마는 권력을 계속 늘려갔으며 갈수록 평의회들이나
국회의 보좌를 덜 받으면서 국사를 전결해 나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나라가 잘 다스려졌던 땐 없었던 것이다. 사원의 지붕에서 본 전망은 굉장했다. 동쪽으로 쭉 뻗어 푸르게 윤기 흐르는 라사 평원에 군데군데 수풀들이 무늬를 놓고 있었다. 그 수풀 사이사이를 흐르는 물, 그것은 60km 밖의 창포에 이어지는 라사 강이다. 북쪽과 남쪽에는 라사 계곡을 에워싼 웅장한 산맥이 솟아있어 우리의 고장을 외계와 격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다. 낮은 지대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산재해 있었다. 높은 지대에는 조그만 암자들이 여기저기 가파른 고개 위에 위태위태하게 얹혀 있었다. 서쪽에는 포탈라와 착포리 두 산이 쌍둥이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착포리는 의술의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 두 산 사이에 서대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짙은 자줏빛의 하늘이 멀리 달리고 있는 산맥 꼭대기를 덮은 순백색의 눈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머리 위로는 아주 높게 엷은 명주 같은 구름이 떠돌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대사원 벽에 바싹 기대어 서 있는 평의회 의사당이 내려다 보였다. 재무부는 그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고 그 둘레는 온통 상인들의 외양간과 거의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주 가까이에는 조금 동쪽으로 비껴서 비구니 승원 하나가 시체 처리장과 바싹 등을 기대고 있었다. 대사원 마당에는 불교의 가장 거룩한 성지의 하나인 이 사원을 찾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먼 길을 온 순례자들, 거룩한 부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일념으로 재물을 안고 온 그 순례자들의 웅성거림. 어떤 사람은 간신히 마련한 돈으로 도살되려던 짐승을 사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목숨을 건져주는 행위는 큰 공덕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믿음을 크게 얻는다. 그 오래고 오랜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에 찬송의 노래를 읊고 있는 승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른들의 굵은 저음과 어린 행자들의 떨리는 고음의 어울림, 또 갖가지 음색의 북소리와 나팔들의 날카로운 금속성도 울려왔다. 깨지는 듯한 소리, 묵직한 억눌린 울림, 그리고 마치 온갖 정감의 그물에 휩싸여 최면술에 걸린 듯한 느낌이 일었다. 승려들은 각각 할 일을 하느라고 부시럭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떤 스님은 노란 버비를 걸쳤고 또 어떤 스님은 자줏빛 버비를 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통 스님들은 갈색이 감도는 붉은색 버비를 입었다. 노란색 버비를 입은 승려들은 붉은색 버비를 입은 승려와 마찬가지로 포탈라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흰 버비를 걸친 행자들과 짙은 밤색 버비를 걸친 경찰 승들도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거의 모든 스님들의 옷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옷이 아무리 새 옷이라도 다 너덜너덜 조각을 덧대어 기웠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옛날 부처님이 너덜너덜 기운 옷을 입고 다니신 전례를 본받은 것이다. 티벳 승려를 보았거나 그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이 기운 옷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가끔 있다. 그만큼 헝겊 조각을 덧대어 기우는 것이 승려복의 한 형식이 되어 있는 것이다. 1200년 된 네사 사원의 승려들이 이렇게 버비를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데 그들은 덧대는 헝겊 조각의 색깔을 좀 엷게 한다. 승려들은 종파의 상징인 붉은 버비를 입는다. 그런데 그 양털 옷감을 염색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붉은색이 나온다. 짙은 밤색에서부터
벽돌색에 이르는데 그러나 역시 모두가 붉은색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포탈라에서만 일하는 일부 승려들은 그 붉은 법이 위에 황금색의 소매 없는 덧옷을 걸친다. 황금은 티벳에서는 거룩한 색이다. 황금은 색이 변하는 법이 없으며 따라서 항상 순수한 것이다. 이 황금색은 달라이 라마의 공식 색이기도 하다. 달라이 라마와 직접 상대하는 승려 또는 높은 라마들은 통상의 붉은 법이 위에 황금색의 법위를 겹쳐 입도록 허락되어 있다. 족항의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렇게 누런 덧옷을 걸친 모습들도 많이 띄었고 또 가끔 최고위 관리들도 눈에 띄었다. 우린 기도처임을 나타내는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사원의 둥근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다. 짙은 자줏빛의 하늘, 엷게 군데군데 하늘거리는 조각구름들. 마치 화가의 흰 물감을 듬뿍 먹인 화필이 하늘의 화포기를 살짝살짝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그 매혹적인 분위기를 깼다. 아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하인들이 뭘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정신이 없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우리는 참을성 있는 조랑말에 올라 링코로를 따라 덜거덕거리며 귀로에 올랐다. 한 발 한 발 조랑말의 발걸음은 나를 고약한 시련, 즉 나는 이렇게 이 날을 이름하기로 했지만 어머니는 물론 이 날을 굉장한 잔칫날이라고 불렀다. 어쨌든 조랑말의 발걸음은 나를 이 고약한 시련 쪽으로 실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그 사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또 점검하였고 우리는 이제부터 벌어질 행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배를 채웠다. 우린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날에는 손님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을 채우지만 불쌍한 주인 식구들은 배를 쫄쫄 곪게 된다는 걸. 늦게라도 무엇이건 먹을 틈이 없기 일쑤인 것이다. 악기들을 덜거덕거리며 승려 악사들이 도착하여 앞마당으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제각기 나팔, 피리, 징, 북들을 들고 있었다. 바라는 목에 걸고 있었다. 그들이 꽤나 짓걸어대면서 마당으로 들어서자 곧 맥주가 대접되었다. 그래야 그들이 흥겹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30분간은 징그러운 붕붕 소리, 찢어지는 듯한 나팔들의 금속성이 요란했다. 악기들의 음을 맞추기 위한 소리였다. 깃발을 펄럭이며 무장한 기마 행렬로 손님의 첫무리들이 나타나자 마당에서는 함성 소리가 터졌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양쪽에 하인들의 대열이 늘어서 막 도착하는 손님들을 환영했다. 청지기는 두 사람의 보조자를 거느리고 제자리에 대기하고 있었다. 보조자들은 갖가지 예쁜 명주 수건들을 들고 있었다. 이 명주 수건을 티벳에서는 손님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쓴다. 명주 수건에는 8가지의 등급이 있으며 꼭 상대방의 신분에 맞는 수건을 주어야 한다. 잘못 주면 곧 모욕이 되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반드시 최고급의 명주 수건만을 받고 준다. 우린 이 명주 수건을 카타라고 부른다. 이 명주 수건을 주는 예식은 이러하다. 만일 예물을 주려는 상대방이 같은 계급의 사람일 때는 상대방에게서 훨씬 물러선 자리에 서서 양손을 활짝 벌린다. 받는 사람 역시 훨씬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을 활짝 벌린다. 주는 사람이 꾸벅 절을 하고 수건을 받는 이의 손목에 걸어준다. 받는 이는 절을 하고 손목에 걸린 수건을 집어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그것을 뒤집어 보고는 하인에게 건네준다. 만약 수건을 받을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는
받을 사람을 향하여 혀를 내민 다음 무릎을 꿇고, 이것은 마치 모자를 벗어 예의를 표하는 것과 같이 티벳 사람들의 반가이 맞는 인사법이다. 이렇게 혀를 내밀고 무릎을 꿇고 카타를 받는 사람의 발에 놓는다. 이런 경우에는 받는 이가 자기가 담례로 줄 수건을 꿇어앉은 사람의 목에 걸어준다. 티벳에서는 모든 선물에 반드시 알맞는 카타가 곁들여져야 한다. 축하의 글을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흰 수건이 아니라 노란 수건을 쓴다. 달라이 라마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영예를 표해주고자 할 때 카타를 그 사람의 목에 걸고는 빨간 명주실로 3번 매듭을 지어 묶어준다. 이때 달라이 라마가 매듭을 지어 묶어주고 나서 자기 손바닥을 뒤집어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를 받은 것이다. 우리 티벳 사람은 자기의 모든 역사가 자기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철저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손바닥을 보여준다면 그건 바로 그이가 상대방에게 최고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인 것이다. 후에 나는 바로 이런 영예를 2번이나 받았었다. 우리 집 청지기는 양쪽에 하나씩 보조자를 거느리고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오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이 주는 카타를 받아 왼편에 시립한 조수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의 바른편에 있는 조수는 그에게 담례로 줄 정확한 수건을 골라 넘겨줌으로써 담례의 절차를 완수한다. 이때 그는 수건을 손목 또는 목에 걸어주고 받고 하게 되는데 손목이냐 목이냐는 맞이하는 손님의 계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고받는 수건은 보관하였다가 거듭거듭 사용하게 된다. 청지기와 조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무더기로 도착하고 있었다. 이웃 지구로부터, 라싸 시내로부터, 그리고 먼 지역들로부터 손님들은 모두가 링코로를 따라 덜컥거리며 달려와 포탈라의 그늘에 나 있는 우리 집의 전용 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온 부인들은 모래알이 섞인 바람에서 피부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쓰고 있었다. 흔히 그 얼굴 가리개 위에다가 쓰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 넣은 것도 있다. 목적지에 닿으면 부인들은 그 얼굴 가리개와 그리고 야크 가죽 외투를 벗어버린다. 나는 언제나 그 얼굴 가리개 위에 그려진 모습에 매료되곤 했다. 본인이 못생겼고 나이가 많을수록 가리개에 그려진 얼굴 그림은 더욱 아름답고 젊었다. 집안에서는 정말로 부산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자꾸자꾸 방석을 다락에서 꺼내갔다. 티벳에서는 의자를 쓰지 않는다. 대략 사방 75cm 너비에 20cm 두께쯤 되는 방석 위에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다. 그 방석을 몇 개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방석에 앉고 눕는 것이 의자나 높은 침대를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도착한 손님들은 먼저 버터를 넣은 차를 대접받고는 연회장으로 꾸민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마음대로 편히 쉬며 다과나 음료를 들기도 했다. 약 40명의 상류 가문의 부인들이 각기 시중 드는 여자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머니의 대접을 받고 있었고 또 일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세간들을 살펴보며 값이 얼마짜리나 될까 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집안은 가지각색 모양과 몸집, 젊거나 늙은 여인들로 넘치는 듯했다. 그녀들은 괴상한 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지나가는 우리 집 하인들을 붙잡고는 이건 얼마짜리냐?
저건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캐묻기를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들은 세상 어느 곳의 여인들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누이 야쏘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또 머리를 누이 자신의 말로는 최신형 스타일로 꾸미고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머리 모양이 내 눈에는 정말 꼴불견이었다. 하긴 나는 언제나 여자만 보면 비위가 상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이날은 더욱 여인들이 비위에 거슬렸다. 이를 더 고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다. 티벳의 상류층 여인들은 모두 굉장한 옷과 보석, 장신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런 기회에 과시해야 되니 자연히 옷과 장신구를 뻔질나게 바꾸어 보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특별히 처녀들을 채용했는데 바로 그 여인들이었다. 이들은 말하자면 마네킹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처녀들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의시되며 돌아다니다가는 앉아서 버터를 탄 차를 몇 잔씩이고 수없이 마셔대고는 또 옷이 있는 방으로 다시 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장신구를 달고 나오곤 했다. 그녀들은 손님들 사이에 뒤섞여 놀다가 약삭빠른 꾀를 부려 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의젓한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그날 하루 사이에 그녀들은 아마도 대여섯 번은 의상을 바꾸었을 것이다. 남자들은 정원에서 벌어지는 여흥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다. 흥을 더욱 돋우기 위하여 일단의 고개사까지 참가하게 했었다. 그들 가운데 3명이 약 15m나 되는 장대를 세워 붙들고 하나는 그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는 꼭대기에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를 선다. 그때 다른 고개사들이 그 장대를 휙 잡아채면 물구나무를 섰던 고개사가 떨어지면서 공중제비를 돌고는 고양이처럼 땅에 사뿐히 2발로 내려선다. 어떤 사내 아이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고개가 끝나자마자 집안의 호젓한 곳으로 달려가서 그 고개를 흉내내려고 했다. 그들은 어디선가 3미터쯤 되는 장대를 구해다가 몇몇이 그것을 세우고 붙들었다. 그중 담이 가장 큰 아이가 장대에 기어올라 머리를 꼭대기에 대고 물구나무를 서려 했다. 결국은 무서운 쿵 소리를 내며 그놈은 곧바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뿐이다. 그래도 그들의 머리는 아주 두터워서 달걀만한 혹이 생겼을 뿐 별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 어머니가 귀부인들을 데리고 고개와 음악을 즐기려고 나타났다. 악사들이 풍족한 티벳 맥주를 대접받아 충분히 신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이제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날 어머니는 특히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어머니는 짙은 팥빛이 도는 붉은 야크털로 짠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길어지는 그림자가 갈수록 빨리 땅을 기게 되자 손님들의 동작이 점점 느려져 갔다. 그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데도 지쳤고 축 늘어진 기분이 되었다. 음식의 산더미가 낮아지는 대로 그것을 다시 쌓아놓곤 하던 하인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쳐갔다. 여흥을 위하여 고용했던 놀이꾼들도 점점 맥이 풀려갔고 하나씩 하나씩 슬슬 빠져나가 부엌으로 가서 쉬면서 맥주를 더 찾게 되었다. 악사들은 아직도 기운이 왕성하고 흥이 나 있었다. 신이 나서 나팔을 불어대고 바라를 쳐대고 북을 두들겨대고 있었다. 그 모든 요란하고 왁자지껄한 소리에 새들은 겁을 먹고 평소 제자리로 삼았던 나무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이 시끄러운 패거리가 들이닥치자마자 고양이들은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처박혀 있었다. 늘 집을 지키던 우람한 검은 개들마저도 조용히 그 우렁찬 짖음소리를 잠속에 파묻고 있었다. 그놈들은 더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배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날이 더욱 어두워지자 벽으로 둘러싸인 마당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요정처럼 불을 켠 등잔과 향이 연기를 내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가꾸어진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낮은 나뭇가지에 뛰어오르기도 하는 등 멋대로 장난치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여기저기 큰 노쇠 향로가 놓여 있어 은은한 내음을 풍기는 짙은 연기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몇몇 나이든 여인들이 그 향로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그들은 또 짤가닥짤가닥 바퀴들을 돌려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수만의 축복의 기도를 하늘로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줄곧 흠찔흠찔 놀라고만 있었다. 그가 가꾸어 놓은 앞마당은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나무와 식물들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 정원이 그의 소견으로는 이젠 관리자 없는 동물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손님 하나가 어떤 나무에서 발을 멈추고 도단한 싹을 건드려 볼 때마다 두 손을 꽉 쥐고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쩔 줄 모르며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특히 아슬아슬한 건 살구나무와 배나무 그리고 조그만 난장이 사과나무였다. 크고 높은 나무들, 즉 포플러, 버들, 향나무, 자작나무, 사이프러스 같은 것에는 기원의 깃발을 매단 장식줄들이 줄줄이 메어져 있었고 그 무수한 깃발들이 부드러운 저녁 산들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멀리 바라보이는 히말라야의 산꼭대기 너머로 해가 지면서 마침내 날이 저물었다. 여기저기 사원으로부터 또 하루가 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수백 개의 버터 등잔이 켜졌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등잔들, 추녀 끝에서 흔들리는 등잔들, 또 마당에 잔잔한 연못 위를 떠도는 등잔들. 물 위에 띄워놓은 등잔들은 어떤 건 하구에 닻을 내린 배처럼 수련잎 위에 걸터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건 겁을 먹고 피난처를 찾아 미끄러져가는 백조들을 향하여 밀려가기도 했다. 깊게 울려 퍼지는 징소리가 났다. 그러자 모두가 다가오는 행렬을 보려고 돌아섰다. 마당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그 한 면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 천막 안은 한 단계 높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4개의 큰 방석이 깔려 있었다. 이제 그 행렬이 천막에 이르렀다. 하인 4명이 꼭대기에서 큰 불꽃이 너울거리는 기둥을 세워서 들고 왔다. 다음에는 은나팔로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선율을 뽑으며 4명의 나팔수가 따라왔다. 그 뒤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상에 이르러 위에 올랐다. 그리고 나서 2 사람의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왔다. 이 2분은 국립사원에 있는 분들이었다. 국립인 내충사원에서 온 2 늙은이는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점성가들이었다. 그들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지난주만 해도 이분들이 달라이 라마의 부름을 받아 예언을 했었다. 그분들이 이제 한 7살짜리 사내 아이를 위하여 같은 일을 하려는 참인 것이다. 그분들은 지난 며칠 동안을 성도를 만들고 계산을 하느라고 바빴다. 3분 지일 대좌, 황도, 그리고 이것저것 대립되는 영향들을 따지고 살피는 기나긴 논의가 거듭되었다. 점성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다. 2 사람의 라마가 점성가들의 기록과 도면을 날라왔다. 그 둘은 2분 늙은 예언자들이 단 위로 오르는 것을 부축했다. 2분은 마치 해묵은 한 쌍의 상아 조각상 같이 나란히 섰다. 그분들이 입은 찬란한 옷, 누런 중국 비단으로 된 법의는 그분들의 나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그분들은 머리에 제사장의 긴 모자를 쓰고 있었고 주름투성이의 목이 그 무게에 눌려 찌부러질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인들이 날라온 방석을 깔고 땅에 앉았다. 잡담은 싹 가셨다. 모두가 수석 점성가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했다. 라레미초 낭칭.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것은 신들과 악마들과 인간들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행동한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견되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1시간이나 이야기를 계속하더니 10분쯤 쉬었다. 그리고는 또 1시간을 이야기해 나갔다. 나의 미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할례, 할례. 비범하군, 비범하군 이라는 뜻이다. 청중은 소리쳤다. 할례, 할례. 예언은 이러했다. 이 7살짜리 소녀는 모진 인내력의 시험 끝에 라마 승원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하나의 의술 라마로 양성된다.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되며 모국을 떠나서 이국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는 성취한다. 서서히 무리가 흩어져 갔다.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은 우리 집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떠나게 했다. 그 밖의 사람은 일행과 함께 길을 밝힐 횃불을 들고 귀로에 올랐다.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묵신 고함 소리가 한참 오간 끝에 그들은 마당에 모였다. 또 한 번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렸고 떠나는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말들의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제잘거림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마침내 대문 밖에는 밤의 정적만이 남았다.